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범래입니다. 왜 저래 오늘? 받아준 게 너무 좋다. 앤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이 참 좋아졌어요. 나들이 하기. 왜? 라디오 멘트 같다. 나도 그랬어. 교통방송 이런 거. 라디오 좋아졌어요. DJ 같다, MC 같다 생각했어. 라디오지 그럼. 그치, 라디오지. 지금 또 차에서 들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저희 수다 떨기 전에 저 공지를 드릴 게 있죠. 네네.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올라갔던 136회 편, 이제 방탄소년단과 병역 특례에 관련된 토론 주제였던 에피소드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부득이하게 비공개 처리가 되었다는 점 공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민감한 주제와 예민한 주제를 조금 섣불리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아직 토론할 깜냥이 우리가 3년을 했지만 부족하다. 그리고 들어주시고 정성스럽게 댓글 남겨주시고 후원해주신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피치 못하게 내리게 돼서 이 점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지익선 최초로 영구 결번이 생겼습니다. 결번. 네. 136회가 이제 없는 상태로 이제 137회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최초네요, 최초. 최초죠. 예. 자, 오늘도 후원과 댓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후원으로 송콜린이라는 분께서 46회 행복을 찾아서의 5,000원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행복을 찾아서가 꽤 오랜 시간 사랑받는 것 같아요. 간간히 한 번씩 이제 후원을 해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주시는 에피소드인 것 같고요. 팟빵 후원으로 64회 자유의지의 이정감 부산감독기원님께서 500원, 그리고 67회 죽음에 관하여에서 500원, 77회 아프리카와 내전에 또 500원, 그리고 방탄소년단과 병역특례 편에 이장관 부산감독기원님께서 1편, 2편에 각각 1,000원씩, 그리고 뿌리공원님께서 1편에 5,000원 후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기 후원해주시는 에나닉님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씩 읽어볼까요? 이 플로 댓글에요. 뉴스브리핑 60일의 머스크와 트위터 편에 애프터 서비스 맛집이다.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어떤 의미죠? 이거 안 들어보신 분들은 모르는 말인데 제가 이게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에서 녹음을 해서 이제 플러스로 녹음을 했는데 혼자 녹음을 했던. 그쵸. 이 부분을 또 칭찬을 꼭 집어서 해주셔가지고 보람이 있었다. 엔서 뿌듯했겠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거 생각나요. 그 추가 녹음하신 거 맨 앞에 이래서 제가 너무 최신 소식은 안 하려고 하는데 맞아. 저도 댓글 하나 읽어보면요. 또 유튜브에 너무 이렇게 또 정성스러운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저희 유튜브에 가시면 한 1년 정도 된 브이로그가 하나 있거든요. 브이로그 찍자고 해서 올리고 지금 1회 이후로 아무것도 안 올라가고 있긴 한데 여기에 브라이오니 님께서 범래님 목소리를 통해 상상하던 모습이랑 꽤 다른 모습이신데 매력 있으시네요. 시크하고 잘생기셨어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이 댓글 읽고 너무 좋았어요?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없죠. 한 번 정도는 이제 브이로그를 한 번 더 찍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댓글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발제를 준비를 했고요. 인공태양 편이 올라가고 꽤 좋은 호응들이 있었어요. 댓글도 그렇고, 인스타에도 제가 이제 인공태양이 실제로 동작하는 모습이랑 K스타의 사진들 막 이런 거 올렸었는데, 비슷하게 오늘도 좀 간단한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미니자를 안 붙이니까, 조회수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간단한 주제를 여러분들이랑 얘기해 볼 만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 리더십에 대하여입니다. 근데 저희 한번 리더십에 대해서 발제한 적이 있지 않았나요? 그 넷플릭스 관련된 거였나? 넷플릭스는 약간 조직 관리. 조직 문화, 조직 관리. 옛날에 일 잘하는 사람. 그런 거였나? 일잘러? 예, 그 편에서 이제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리더십만 가지고 제가 발제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죠. 그 리더십 얘기를 하기가 참 좋은 시기인 게 이 대한민국 리더가 바뀌기도 했고 와. 그거랑 연결지어서 많은 기관들의 리더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시기거든요. 제 대본의 첫 줄이에요. 소름 돋아. 우리 너무 오래 했다.
너무 많이 한다 우리 너무 서로. 오래 했다. 네. 제가 처음 줄에 이렇게 써놨어요. 최근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와. 다시 한번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와우. 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신기하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리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사실 리더십에 대한 책도 많고 강의도 많고 강연도 많은데 재미없어요. 왜 저는 재밌었는데?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왜 재미없냐면 리더십의 연구의 방향이 생각보다 재미없는 편으로 많이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해야겠지만 리더가 누구고 리더십은 무엇인가? 이거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강연과 강의는 사례를 가지고 와요. 스티브 잡스를 가지고 와서 특히 경영학에서 흔히 다루는 여러 뭐 GE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IBM이라든지 여러 이제 사례들을 가지고 오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서 성공했고 저런 사람은 이렇게 성공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연구에 분류를 하자면 특성화 이론이에요. 이미 잘된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재미가 없는 게 스티브 잡스가 그때 성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면 내가 지금의 지성의 리더가 될 수 있는가? 그건 물음표거든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듣죠.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이 시대에 리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과연 리더와 리더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얇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럼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물어볼까요? 지직선의 리더는 누구죠? 범례? 아무래도 지금 안느님이 정말 개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이게 그 벙찐다라는 벙벙해진다는 걸 방금 체감했어요. 네, 리더는 안느죠. 네, 지직선의 리더는 누군가요? 라고 뭐 주변에서 물어보면 안느라고 안느죠. 얘기를 하겠죠. 네, 접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그런 거예요. 그럼 그 리더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나요? 근데 이게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거죠. 애매하죠. 이게 네. 사람의 성격을 물어보는 거와 같은 질문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안느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쵸, 그랬을 때 할 그쵸. 말이 없잖아.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적어도 내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고 뭐 테스트 있나요? 테스트도 있고 오, 테스트 너무 좋아.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리더십에 관한 강의나 강연 혹은 수업을 들으면 가장 맨 앞에 나오는 물음이 그거예요. 관리, 매니지먼트와 리더십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게 가장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매니저와 리더의 차이. 그렇죠. 아까 우리가 지직선의 리더가 누군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안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정말로 리더를 찾아서 대답을 한 건지 매니저를 얘기를 한 건지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고 위에서 정하는 사람 매니저죠 사실은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한 건지 우리는 그 기준을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리더가 누군가요? 리더십이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화두가 된다. 사실 이거는 매니저를 얘기하는 건지 리더를 얘기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둘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매니저와 리더의 차이, 관리와 리더십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걸 설명해 보라고 하면 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혼동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매니지먼트, 관리의 목적은 질서와 일관성 그리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제가 앤서님한테 업무를 주고 언제까지 해와라 라는 얘기는 질서를 만드는 거죠. 네. 왜냐면 앤서님이 이때까지 무슨 일을 해줘야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는 게 말 그대로 관리인 거고요. 리더십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것. 근데 참 추상적이죠.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관리를 하는 관리자는 단일 방향의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고 리더는 다방향의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뭐 한대요? 우리가 여기서 방점을 찍고 갈 수 있는 내용 중 하나는 리더는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가 누구예요? 이 팀의 리더가 누구예요? 이 회사의 리더가 누구예요? 라고 하면은 보통 헤드를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리더인가요? 일을 분배하니까. 일을 분배하고 이거 언제까지 해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리더죠. 그 사람의 리더십은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리더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꼭 헤드라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뒤에서도 얘기가 좀 나오겠지만 지정되는 리더와 자생하는 리더라는 게 있어요. 지정되는 리더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직선의 리더는 안느다. 이거 지정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일을 시작했고 지금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고 사람들한테 일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자생적인 리더라는 건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업무를 추진하고 드라이빙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뭐 팀장이거나 조직장이 아닌데 그 업무를 드라이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든지 그런 자생적 리더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것만 알아도 이 에피소드에서 많은 걸 얻어가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점점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애매한 거예요. 원래 애매한 거예요.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범례님. 학급에서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나 뭐 초등학생, 중학생 학급에서 내가 보니까 선생님이 관리자고 반장이 리더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때요? 근데 사실 반장도 지정된 리더이기 때문에. 근데 봐봐. 리더가 지정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지정된 리더도 있고 자생하는 리더도 있는 건데 만약에 선생님은 규칙을 만들고 뭔가 애들을 통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반장이 우리의 반의 변혁을 일으키고 의기투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만약 그런다면 그 예시가 맞을 수 있죠. 네. 엄석대가 리더야? 엄석대가 누구야? 그거 있잖아.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인데 모르면 넘어가요. 뭐야? 저와 함께 모르는 분들 빨리 뭉쳐주세요.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점점 얘기할수록 관리는 명확해지고 리더는 모호해져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한 100년 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1900년대부터. 과연 리더와 리더십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또 산업혁명이 있을 때죠. 1900년대 초에 많이 나오는 이론이 그거예요. 위인 이론이라고 해서 거대 기업이나 이미 성공한 최고 경영자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기질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특성화 이론이랑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한 3개 정도의 신문사의 신문을 읽고 조깅을 하더라. 이게 리더의 덕목이다. 이런 약간 연구를 하던 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틀렸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에 성공한 리더들, 그러니까 다들 뛰어난 리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서 특성을 연구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통점의 끝을 찾기 위한 연구예요. 그 공통점을 찾고 계속 찾다 보면 그 마지막 교집합,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그 교집합을 찾는 게 이제 이 연구의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 190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 이게 애매해져요. 왜냐면 이런 세상이 바뀌네. 세상이 그대로 있고 계속 리더들이 발생을 하면 교집합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세상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1900년대 중반부터는 주어진 상황과 개인의 특성의 상호작용이 리더십이다. 개인의 특성도 중요한데 위인 이론에서 넘어온 거죠. 주어진 상황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과 개인이 짠 하고 시너지를 낼 때 리더십이 되는 거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다 보는데 또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기존의 교집합에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데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900년대 후반에 가니까 리더십이 종류가 많아. 종류가 많다 하고 끝내버리면 그건 연구가 아니죠. 그래서 뭐 5가지. 7가지, 12가지 이런 식으로 막 구분을 하고 그 안에서의 교집합을 찾으려고 해요. 이 상황에선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고 저 상황에선 저런 리더십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게 하나의 리더십으로 퉁쳐질 수 있냐. 그래서 100년 정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리더십이 뭔지 모르겠다. 왜냐면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게 연구의 핵심입니다. 리더십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운이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느님이 뛰어난 리더십으로 지지익선을 지금의 반열에 올려놓은 거는 안느님의 리더십 때문이냐, 운 좋게 같이 일하는 부하들이 유능했기 때문이냐, 그런 식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리더십은 허상이 아닐까? 근데 100년 연구해놓고 리더십은 허상이다 이러면 좀 맥이 빠지죠. 과연 헨리 포드가 2000년에 태어났다면 그때처럼 뛰어난 리더나 경영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런 비판을 해요. 리더십 이론, 리더가 중요하고 리더십이 중요하다. 다 이해하지만 결과론적인 거 아닌가? 이미 성공한 사람들, 우리가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거니까 너무 결과론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계발서 싫어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비슷한 논리로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자기계발서가 아니 사람마다 상황도 다르고 자신의 맥락이 다 다른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한들 그거를 쫓아가서 우리가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들리네요. 저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이런 사회현상이나 문화현상에 대한 연구가 특성화 이론에 치우쳐 있어요. 그런 거죠.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2012년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뭘 연구하죠? 왜 싸이의 노래는 통하고
다른 노래는 세계에서 통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연구하고 방탄소년단이 지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죠. 그럼 방탄소년단이 왜 성공했는가에 대한 연구 자료가 쏟아져요. 네. 사실 이거의 근간을 찾아보면 다 위인 이론이에요. 위인이 될 만한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해서 그 특성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다음 제2의 싸이, 제2의 방탄소년단, 제2의 손흥민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건데 대부분이 그런 연구고 그런 연구가 의미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죠? 아니, 그럼 어떻게 연구를 할 거야? 그치. 지금도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오늘 할 얘기는 그 중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좀 뽑아왔어요. 이런 거는 그래도 배워볼 만하다. 이런 걸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기해 볼게요. 100년의 연구를 정말 압축해서 제 맘대로 압축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괜찮은데 싶은 것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리더는 이런 3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가 전문적인 기술, 두 번째가 인간관계 기술, 세 번째가 개념적인 기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 범례님이 맨 앞에서 매니저와 함께 다르게 이제 정의를 내렸던 그 리더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 그렇죠. 관리자가 아닌 뭔가 사회의 변화를 꾀하고 그게 정치적인 리더일 수도 있고 사업적인 리더일 수도 있고 조직에서의 리더일 수도 있지만 추상적으로 저 사람은 리더가 맞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특성을 가지더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명확하죠. 전문 기술, 인간관계 기술, 그리고 중요하다는 것도 다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죠. 근데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개념적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 3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단계의 리더냐에 따라 그 가중치가 좀 다릅니다. 들어보세요. 낮은 단계의 리더, 회사로 치면 팀장, 파트장 이런 분들은 전문적 기술에 대한 가중치가 큽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랑 개념적인 기술은 조금 낮아도 돼요. 근데 그 이상 실장님이나 임원급 혹은 사장단 혹은 이사회까지 올라가려면 사실 전문적인 기술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개념적인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음표가 듭니다. 과연 개념적인 기술이라는 건 뭘까?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가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저 사람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실장이고 왜 임원이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있죠. 네, 여기서 그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개념적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필요한 게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컨셉추얼 스킬이라고 해요.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과 가정적인 추론으로 표현되는 업무와 문제들을 구체화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말부터가 어렵죠. 문제 해결 능력 정도로 보면 되나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앞부분이에요. 추상적인 개념과 가정적인 추론으로 표현되는 업무나 문제를 구체화하고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건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지익선이 지금보다 더 성장한 더 큰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제가 그러니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할 수 있는 태스크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게 좀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더 큰 팟캐스트가 된다. 더 큰 팟캐스트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더 좋은 회사가 된다. 말은 좋지만 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거든요. 이 더 큰 팟캐스트가 된다라는 이런 흐름에 있을 때 이 흐름을 규정하고 구체화해서 우리가 어떤 태스크를 하면 우리는 더 큰 팟캐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개념적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성이랑 차별을 할 수가 있는 게 전문성이면 지지익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문성이 뭔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약간 그쵸. 이런 느낌인 거죠. 방송을 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방송하는 스킬이 있거나 음원 편집을 잘하거나 이런 식이겠죠. 아니면 마케팅을 잘하거나. 그리고 개념적인 거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디깅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팀원들이 뭘 할 수 있을지를 다 주어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면은 이러면 돼가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를 해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태스크를 주어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 번역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개념적 기술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렇기도 해. 컨셉추얼 스킬인 건가?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개념화 스킬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뭔가 추상적인 걸 개념화해서 주어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회사나 자영업도 포함해서
회장단, 사장단, 이사회장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바로 이 컨셉추얼 스킬이에요. 왜냐하면 지직선을 더 큰 팟캐스트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우리는 이 방향성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뭐 밸런스 맞추고 노멀라이즈하고 노이즈 제거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사실 아니죠. 그죠. 네, 그런 걸 필요한 건 음원 파트의 팀장 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팀장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하면 되잖아. 그치. 팀장은 분배하거나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청취하는 분도 그렇고 여기 있는 두 패널 분도 그렇고 내가 뛰어난 리더가 돼서 회사에서든 어디서든 좀 위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연구에서는 개념적 기술, 컨셉추얼 스킬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연구입니다. 근데 이제 범례님이 지금 주시는 사례들 있잖아요. 지금 이사회 사장단까지 이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아래까지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연구니까 뭐 비판할 수도 있죠. 비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진짜 사장단 정도 되면은 그런 것들을 직접 분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팀원들이 얼마나 되고 뭐 조직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 대기업 정도 사이즈 예시로 잘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막 파트장 얘기, 팀장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대기업 사이즈에서 사장단, 회장단까지 이 기술로 일을 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약간 그 자리에 앉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올라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만 그런 생각이 드나? 근데 그 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장, 사장들이 할 수 있는 컨셉추얼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 아래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똑같은 컨셉추얼 스킬이지만 종류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 그쵸.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리더십 연구는 아니고 다른 쪽 연구, 이제 중역, 임원들에 대한 또 연구를 하는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안느님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답은 보통 이런 거예요. 회장단과 사장단한테 필요한 기술이 무엇이냐? 그러면 환경 변화를 읽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술. 이런 게 보통 사장단, 임원단에게 필요한 기술이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사장은 그거밖에 할 게 없다. 환경 변화를 읽고 우리 기업의 전략을 세우는 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되게 큰 대기업이라고 쳐요. 네네네. 근데 어떤 뭐 팀이 있다고 치죠. 그럼 거기 있는 팀장은 그 팀 내 분위기나 뭐 전반적인 산업의 흐름 같은 거를 읽어서 뭔가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임원은 조금 더 큰 세상의 흐름을 보고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자리한 위치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필요로 하는 기술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러면 지금 앤서님이랑 범례님은 본인이 다니는 회사나 알고 있는 회사의 회장단, 사장단이 하는 일이 대충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하는 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환경 변화를 읽고 아니 기업의 방향을 정하는 일. 신년사 쓰기.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말인 것 같아 방금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두 분이 다니는 회사, 예를 들면 본인들이 하는 일은 지금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를 들면 뭐 개발을 하고 저희 회사의 요거에 해당되는 부분에 프로그래밍을 하고 아니면 마케팅에 해서 뭐 발주로 이런 걸 한다처럼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단, 사장단은 이런 일을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있어요? 태스크가 뭐냐? 근데 환경 변화를 읽고 기업의 전략을 세운다라는 게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이런 게 포함되는 거죠. 조직도를 바꾸고 사장을 임명하고 아니면 임원을 임명하고 아니면은 신사업을 발굴해서 신부서를 만들고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는 태스크겠죠.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신부서를 만드는 게 그들이 하나요? 회장단, 사장단 급이? 그렇죠. 결제가 나야 되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퍼미션을 내리는 자리이지 그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나요? 아이디어는 또 다른 데서 나오겠죠. 뭐 전략기획실이나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 전략기획부 뭐 이런 데가 있겠지. 아랫단의 팀장들이 저는 그 아이디어를 낸다 생각하고 저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퍼미션을 하는 거죠. 오케이 아니면 노. 왜 할 건데 브리핑 해봐. 오케이.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의사결정이죠. 오케이. 의사결정도 있고 이런 거예요. 신년사에서 우리는 올해부터 ESG 경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치. 근데 봐봐, 이거를 방향성을 본인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국에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청나게 많은 내 아래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줬겠지?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이게 제일 나을까, 이게 제일 나을까, 이게 제일 나을까 같이 결정을 했겠죠? 그리고 최종 승인을 본인이 내리고 본인이 발표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다 한 게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그 결정을 하는 건 온전히 그 임원진 혹은 사장 혹은 회장의 몫이죠. 결정을 하는 거. 왜냐하면 후보군은 많을 거잖아요. 그치. 근데 후보군을 다 가져오는 거고. 그치. 후보군을 그 각 부서마다 최선을 다해서 갖고 오는 거고 그 중에 무엇을 할 거냐가
그 사장의 능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뭐 한 가지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예요. 음료수 회사가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음료수를 더 잘 팔아서 부자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아주 추상적이죠. 수익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연구개발본부장이 오더니 더 맛있고 더 달달한 끝내주는 음료수를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장이 보기엔 그게 시대의 흐름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우리는 제로로 간다. 이런 게 이제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고 기업의 전략을 수립하는 리더들의 역할이죠, 사실. 저는 이거는 되게 이상적인 모양인 것 같고, 그치. 네, 되게 이상적인 회장단과 사장단의 모습인 그치, 것 예시지, 같고, 예시. 보통은 다른 팀이 또 아닙니다, 사장님. 요즘엔 제로가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런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하고, 약간 회장 사장단이 우선 둘 다 진행해봐.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이제 아웃풋을 가져온 팀을 골라내는. 그럴 이런 수도 있죠. 모습이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저 혼자만의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중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역의 고충은 알 수 없지만 이제 이런 연구들로 간접적으로 좀 느껴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결국은 리더십이 뭔진 모르겠지만 리더들은 보통 이 정도 세 가지의 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해서 하나의 연구를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다른 연구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리더들이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역량을, 개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해보면 첫 번째가 문제 해결 역량, 두 번째가 사회적 판단 역량, 그리고 세 번째가 지식 역량이에요. 아까랑 다른 거죠? 좀 비슷한데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우선 첫 번째인 문제 해결 역량, 뭐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죠. 이건 사실 너무 핫한 토픽이에요. 뭐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핫한 토픽 중에 하나죠. 덕분에 이제 막 프로그래밍이라는 분야가 이제 교육적으로 핫해진 이유도 이 문제 해결력 때문이었는데 예전에는 논술이 핫했죠. 그쵸, 비슷했죠.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가 디파인을 하자면 주어진 문제를 계획적이고 이성적이고 명확하게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회적 판단 역량. 이게 정말 리더들한테 아주 중요한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들 간의 사회적 시스템을 이해하는 역량입니다. 아무리 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뛰어난 결정이더라도 그게 사회적 지각이나 행동 측면에서 비난받을 행동이라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약간 T와 F 모먼트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앞에 나온 거는 이제 약간 T 사람들이 좀 잘한다면 이번 뭐 그 스킬 같은 경우에는 F인 사람들이 좀 뛰어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사실 MBTI를 벗어나서 어쨌든 안느님이 앞에서 물어본 것처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만 하는 거지 뭐 결정을 할 수 있는 후보군은 밑에서 다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결정의 판단 기준에 이 사회적 판단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거 팀이 또 따로 있다? 그걸 해주는 팀이 따로 있다? 있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 사회적 판단 역량은 사실 요즘 들어선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스티브 잡스나 이런 무자비한 하지만 좋은 성과를 내는 극티의 그 리더들이 좀 각광을 받고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제 좀 사람을 포옹하고 저는 이건 정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도 혹은 다른 나라 대통령들 중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따뜻한 뭐라 해야 될까 햇살 같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폭군 같은 폭군 정치가 또 유행할 때가 있잖아요. 약간 시대가 발전하면서 같이 떠오른 리더상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챙기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래서 이 사회적 판단 역량은 뭐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세계화입니다. 한국에서 트는 광고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틀어야 되는 광고는 다를 수 있죠. 아,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판단도 뭐 굳이 회장이나 사장이 아니더라도 각 국가에 있는 지사들이 그걸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죠. 지금 그쵸. 이 광고나 우리가 하려는 이벤트나 캠페인이 이 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인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좀 많은 예시들이 저는 되게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한 몇 년, 1, 2년 전에 그 디즈니 코리아에서 좀 많은 병크들이 좀 터졌었어요. 예를 들면 디즈니 본사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요즘 PC를 엄청 내세우고 그런 거에 되게 엄격하게 이제 좀 컨텐츠들을 전달하려고 하고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디즈니 코리아에서 그 흐름을 읽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토이스토리나 라이온킹 같은 애니메이션들을 홍보할 때 디즈니 쪽에서 원하고자 하는 그 PC 방향이 있었는데 그거를 거의 역행하는 수준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대중들한테 되게 문매를 받았었어요.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지금 시대를 잘못 읽고 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디즈니 코리아가. 근데 이게 디즈니 코리아에게만 욕을 먹고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디즈니 본사에게까지 데미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 또한 디즈니 본사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예시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싸이 씨 노래 중에 챔피언에 니가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 챔피언 니가 이거. 강남 스타일이 빵 뜨고 나서 그 이후에는 챔피언에서 그런 니가라는 말을 못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논란이 있었네. 네, 실제로 옛날에는 싸이가 무슨 이런 노래를 불렀냐, 이거 흑인 비하 아니냐, 나중에 와서 그런 논란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이건 약간 해프닝 같은 거죠. 옛날에 이런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쵸. 사실 선우가 바뀐 거긴 하죠. 그리고 사실도 아닐 뿐더러. 그쵸. 사실도 아니죠.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강남 스타일이 빵 뜨고 세계인들이 싸이를 인식한 이후로 챔피언 같은 노래는 뭐 만약에 YG가 기획사였다면 YG에서 막을 수 있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 맞습니다. 지금은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안 하더라도 네, 우리 회사가 글로벌 기업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더라도 사회가 너무 연결돼 있어서 이런 걸 판단하는 역량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얘기한 게 사회적 판단 역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해서 회사의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래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조직 내 사람들의 사회적 판단 역량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어렵게 했는데 회사에서 무슨 결정을 했을 때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회사에서 이런 결정을 하더라도 고객만 신경 썼어요. 고객이 싫어하지 않을까? 고객이 이걸 수용 못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회사에서 무슨 결정을 했을 때 직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눈치 많이 보네. 눈치 많이 봐야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 직원들의 의식과 이런 시선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리더들이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합니다.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지지직선의 리더가 안느님이라고 했는데 안느님이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눈치도 봐야 된다는 거죠. 엄청 봐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봐요. 나 바지 사장이야 지금. 아니 그렇다고요. 예, 그러니까 안느님이 더 뛰어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연구도 있더라. 이런 얘기고. 자, 마지막이 지식 역량인데요. 뭐 앞에서 했던 전문적 기술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다릅니다. 지식 역량이라는 건 단순히 아는 게 많다. 그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얻었던 지식이나 경험을 다른 업무에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느님이 유튜버다.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유튜버 때 얻었던 경험이나 지식을 팟캐스트를 할 때 써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써먹어야지.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고요. 사실 주변에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걸 진짜 잘해요. 나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네.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흔히 본인 일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데 일머리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과랑 별개로. 그 사람들 약간 여기저기서 인사이트를 잘 얻어내고 활용하는 사람들이더라고. 본인들이 근데 회사에서 어떤 스타일이에요? 회사 본인 여기 패널들의 회사 동료 앉혀가지고 물어보고 싶다. 앤서는 회사에서 어떠냐, 범례는 회사에서 어떠냐. 최고죠. 뒤에 이제 좀 서베이가 있어서 그때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합니다. 그런 책을 읽어봤었지가 아니라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때 읽었던 그 책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인생이 재밌겠다. 그러면서 아니 봐봐 내가 일하다가 갑자기 번뜩 그때 그 책 찾아야 돼 하면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책장을 막 다 꺼내고 뭔지 알죠? 유레카 온 사람들처럼. 근데 이거는 안느님 말씀처럼 뭔가 특성의 영역일 수도 있지만 사실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앞에 또 필요한 관리 기술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기술이라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그런 대화의 흐름이나 아니면 원하는 바 그런 것들을 잘 게더링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랑 만났을 때 기존의 사람들과 했었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잘 활용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까지 확장을 해서 본다면 우리가 사소하게 일어나는 많은 주변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뭔가 뽑아먹을 게 없는지를 계속 이렇게 복귀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일을 부딪혔을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훈련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토픽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연구를 알아봤습니다. 관리 기술과 역량.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이건 커트 레빈의 리더십 유형에 대한 연구인데 앞에서 말한 것 중에 100년 정도 리더십을 연구했습니다.
결론이 뭔지 모르겠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몇 개씩 나눠서 뭐 5개든 7개든 12개든 나눠서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3가지 정도로 리더십의 유형을 크게 나눠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스스로 알아보라고 하는 연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계신 앤서님, 안느님도 그리고 청취하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우선 제가 어떤 리더인지 얘기 안 하고요. 이 리더의 특성들을 얘기해 줄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자, A형 리더입니다. 나는 팀의 학습보다는 내 학습을 우선순위에 둔다. 그리고 회사 내에 이견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 뭐야? 세 번째,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맡은 프로젝트는 내가 가장 잘 안다. 와, 이거 안느형 아니에요? 안느형? A형이 그거구나. 안느였네. 자, 이게 A형 리더였고요. 자, B형 리더입니다. 팀이 학습을 우선시하면 나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회사 내에 이견이 있다면 우선 모든 참여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반대 의견을 권장하고 이는 결과물을 좋게 만드는데 이바지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맞는데? 이게 B형 리더입니다. 자, 마지막 C형 리더. 어떤 방식이 최선인지는 알 수 없다. 결국에는 뛰어난 결과물이 이를 증명할 뿐이다. 회사 내에 이견이 있다면 이견이 있는 사람들끼리 결정을 해야 된다. 세 번째가 각자 맡은 일에 스스로 최선의 답을 찾고 결과물로 그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주의적인 사람이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이 다르면 각자 다르게 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리더가 아닌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프리랜서 집단 아닌가요? 그 정도면? 이거 뭐라고 하지? 이렇게 방생한다. 네네. 비슷한 단어의 리더긴 한데 자, 여러분은 ABC 중에 뭐가 D형은 이게 끝이에요? 3가지니까.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범면님은? 저는 A에 좀 가까운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그게 달라요. 약간 내가 리더일 때와 팔로워일 때 차이인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업무와 사생활을 굉장히 칼같이 분리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는 A인 것 같은데 그냥 인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약간 C에 가까워요. C야. 저도. 그러면 그게 한정 짓자. 우리가 조직을 이끄는 그치. 상업적인 조직을 이끄는 리더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에 준해서. 그럼 전 A. 저는 B처럼 생각은 하는데 행동은 A처럼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는 봐야 된다 생각해 나는. 이견이 있다면. 근데 그러니까 결정권을 안 줄 뿐이지. 그러니까 말은 해봐 약간 이런 느낌. 저도 약간 비슷했던 게 B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되게 공감이 갔거든요. 뭐였죠? 그 많은 이야기를 최대한 들어봐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은 공감이 가고 실제로도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 A의 마지막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 이것도 좀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뭐야, 약간 두 개가 완전 상충되는데? 네, 그래서 뭔가 들어보는 거는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서 뭐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좀 적은 편이 좋기는 해요. 전 일할 때는 이런 스타일이어서. 근데 지직선에서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다들? 지직선에서 저는 B형인 것 같아요. 저도 B형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나 혼자 A인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또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옳은 건 없어요. LBC가 뭐가 옳고 뭐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리더의 유형을 나눈 거예요. 그치, 타입이잖아, 타입.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A처럼 하려면 B의 행동을 취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견을 묵살하고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엔 다 탈주하게 되어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는 시간, 그러니까 위로의 시간을 주고 결정은 내가 하고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는 권위주의형 리더고요. B는 참여형 리더라고 얘기를 하고 C는 방임형 리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절대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아까 C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방임형 리더를 얘기할 때 안내님이 리더가 아닌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이 리더로 성공한 사람이 꽤 있어요. 누구죠? 누구라고 제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아니 있는 거 맞아요? 꽤 있는 있어요. 거? 네. 어디 있는데요? 어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A형, B형, C형에 다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교집합을 찾아서 뽑아낸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C형으로 사는 게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C형 리더를 혹시 좀 이렇게 겪어보신 분 계세요? 방생형 리더? 응. 방임형 리더? 저는 회사에서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조직 구성원이 다 정말 특출난 사람들이었어요. 엘리트들 중에 엘리트들이 모인?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중에 하나가 너였고? 아니, 그런.
맞네. 그러니까 내가 덫에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누가 뭘 시키지 않아도 각자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랑 좀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누군가 결정을 하고 개입을 하는 게 조직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겠다. 네. 엘리트들끼리 모였으면. 그래서 그때 만났던 리더분이 굉장히 방임형이었어요. 너네가 알아서 뭐 다음 그쵸 다음 아이템을 물색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라. 그럼 우리끼리 막 무슨 열심히 토의를 해가지고 가져가면 리더가 오케이 해주고 약간 그런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또 상황마다 다른 거죠. 이런 걸 보면. 저는 정확히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입니다. 방임형 부모님? 굉장히 방임형이셨어요. 그러니까 딸이면 쉽지 않은데 그게. 네. 오빠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터치 하나도 안 하고 뭐 그랬는데 둘이 되게 잘 자랐거든요. 특별히 뭐 별일 없이. 생각해보면은 그분들이 방임형 리더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커트레빈의 리더십 유형을 좀 알아봤고요. 이렇게 리더십 유형을 이렇게 찢어내는 연구들이 꽤 많고 인터넷에 찾아봐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연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기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리더가 돼야지.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팀장이 됐어. 어느 순간 내가 파트장이 됐어. 잘해야지. 이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컨셉추얼 스킬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개념적 스킬.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가 어떤 리더십에 강점이 있고 어떤 리더십에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 리더가 되는 첫 걸음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내가 잘하는, 내가 정말 마음이 동해서 할 수 있는 유형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해볼게요. 6가지의 리더십 유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6가지 리더가 ABC처럼 나눠진다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찾는 겁니다. 자,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6개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순서, 랭킹을 매기는 겁니다. 1번, 비전 제시. 2번, 참여 유도. 3번, 솔선수범. 4번, 코칭과 피드백. 5번, 인간관계의 조화. 6번, 절차와 지시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요? 아니요. 이 6개의 랭킹을 잡는 건데 6개 다 하면 너무 힘드니까 한 한두 개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탑3를 골라볼까? 그렇죠. 뭐 탑2나 탑3를 한번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1번 비전 제시, 2번 참여 유도, 3번 솔선수범, 4번 코칭과 피드백, 5번 인간관계의 조화, 6번이 절차와 지시입니다. 저는 1번 이 뭐죠? 비전 제시, 3번 솔선수범, 그리고 인간관계. 5번 인간관계 조화. 135번. 저는 솔선수범. 그 다음이 절차와 제시. 절차와 지시 6번. 그 다음이 인간관계. 인간관계 조화. 저도 이걸 좀 해봤는데 저는 3번 솔선수범. 그리고 2번째가 비전 제시. 그리고 3번째가 절차와 지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슷하네요, 우리. 고른 거? 근데 이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겠다. 저는 인간관계 조화를 올릴지 말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절차와 지시가 제대로 되려면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근데 사실 여기 6개가 다 똑같아. 6개가 다 중요한 토픽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1번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아요. 비전 제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갈 거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잡아주는 거. 이게 굉장히 뭔가 그런 거죠. 교과서에선 중요하다고 하는데 현실에서 챙기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레벨에 있는 리더냐에 따라 사실 이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팀장이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와 실장이 생각해야 될 우선순위와 뭐 임원단과 사장단과 회장단에서 가져가야 할 우선순위가 다 다른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자신의 회사에서 혹은 우리 이 지지익선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내 성향을 떠나서 지금 내 성향을 떠나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를 또 생각해보면 내가 정한 순위랑 또 다를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지지익선 입장에서 순서를 매긴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리더 안느의 선택은 뭘까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을 것 같아요. 비전제시, 솔선수범, 그리고 인간관계. 코칭과 피드백 아니었나? 아니야. 코칭 하려다가 인간관계로 바꿨다. 맞다. 그래서 이게 그 리더분들이 이거를 서베이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를 먼저 서베이를 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의 위치에서 그 조직에서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다른 순위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서베이, 이 연구가 굉장히 주는 인사이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솔선수범이라는 그 3번이 되게 애매한 팩터인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필요 없는 팩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원 편집을 담당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장이 있어요. 그 위에 뭐 본부장이 있어요. 지직선 팟캐스트 본부장이 있어. 그 위에 안느가 완전 의사결정권의 꼭대기에 있다고 쳐봐. 안느가 솔선수범할 필요 있나요? 없죠. 전혀 없죠. 내가 솔선수범해서 편집해. 부담스러워. 왜 이러세요? 나와봐,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거는 레벨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를 한번 랭킹을 매겨보고 지금 내 위치에서 필요한 걸 다시 랭킹을 매겨보는 걸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동기부여에 대한 리더십을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동기부여는 과목으로 하나 따로 있고 아예 연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아예 다른 영역입니다. 리더십과 동기부여. 그래서 리더십 그리고 모티베이션 이렇게 아예 연구가 따로 있는데 리더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조직 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다는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리더가 비전만 제시해. 솔선수범해. 혼자 편집 다 해. 근데 조직 구성원이 아무도 동기부여가 안 돼. 그럼 사실 그건 리더십이 아니죠. 리더십 안에 동기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동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기부여를 어떻게 시켜야 되지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좀 구체화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어떤 동기부여 리더십을 가지는지. 첫 번째가 변혁적 리더십이고요. 두 번째가 거래적 리더십. 두 개밖에 없어요. 거래적 리더십 아주 간단합니다. 보상과 처벌 제도를 활용하여 팀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겁니다. 너 잘하면 보너스 줄게. 너 잘하면 진급할 수 있어. 너 계속 지각하면 인사과에 얘기할 거야. 이게 바로 거래적 리더십이고요. 이게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리더십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반대급부에 있는 게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건데 크게 네 가지를 이용해서 동기부여를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지적 자극, 두 번째가 영감, 인스피레이션, 세 번째가 이상화된 영향력, 네 번째가 개별적 배려라는 건데요. 이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조직 구성원을 동기부여시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적 자극은 말 그대로 조직 구성원에게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를 느낄 때 그 쾌감은 사실 성관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 자극을 통해서 조직 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거 하면 100만 원 줄게. 그거 하면 승진시켜줄게. 그게 아니고 그 문제 해결 자체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지적 자극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영감인데 영감을 주는 것은 보상이나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게끔 하는 거예요. 너가 뭔가를 해냈을 때 뭐 특진을 할 수 있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상의 추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정신적이고 감성적인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팟캐스트를 하잖아요. 앤서님한테 뭐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리더라고 하면 너 조회수 10만 건 넘는 팟캐스트 에피소드 하나 뽑으면 내가 1200만 원 줄게. 이건 뭐죠? 거래적 리더십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앤서님한테. 우리 청취자의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팟캐스트를 만들어보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영감을 주는 거예요. 구미가 싹 땡기네요. 아 진짜? 나는 확 식는데? 아 진짜? 뭐 어쩌라는 거야 말이 쉽지. 난 첫 번째가 더 좋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르죠. 미리 얘기하면 네 번째가 개별적 배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개인의 직원들이 가지는 요구와 고충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관심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게 리더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와 지원을 받고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얻어내는 동기부여가 개별적인 배려라는 거고요. 이 개별적인 배려는 로열티를 만들어냅니다. 그치. 내가 저 리더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라는 로열티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근데 앤서님은 그 부분이 좀 꽂혔나 봐요. 영감을. 네. 난 되게 추상적이라서 그것은 뭘 하면 되는데요. 약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팩터들이죠.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니까. 모든 게 다. 자, 그리고 네 번째를 먼저 얘기했는데 세 번째가 이제 이상화된 영향력이라는 건데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일종의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이상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무 추상적인 건데 리더의 모습이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업무적 품행을 가짐으로써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뭐죠? PT 선생님의 근육질이죠. PT 선생님이야. 정말 코칭을 잘해. 근데 빼빼 말랐거나 아니면 좀 근육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코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동기부여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PT쌤이 이미 근육이 딱 벌어져 있고 내가 원하는 몸이야. 차렷이 안 되는 수준의 근육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이상화된 영향력만 보고도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되죠. 확실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네 가지, 지적 자극, 영감, 이상화된 영향력, 개별적 배려, 이거를 이용해서 조직 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참 추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동기부여가 조금은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곱씹어보고 고칠 수 있다면 혹은 변화시킬 수 있다면 변화시켜 볼 수도 있는 거죠. 좀 마무리를 해보면요. 리더십은 이렇게도 규정을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연구가 많아져도 완벽하게 서술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그러니까 감성의 영역이죠. 사실 리더십이라는 건. 결과론적으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시작해서 그 관계 안에서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과 동기부여하는 능력 등 너무나 복잡한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일종의 리더십은 사회현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연구도 있어요. 본질이 없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여러분 모두,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에피소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저는 좋은 리더는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혼날 것 같아서 막 타이트하게 묶여서 혼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랑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혹은 이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하는 거는 결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정리해 주신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뭔가 잘하는 모습, 제가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그만큼 존경할 마음이 드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마지막에 정리해주신 그런 모티베이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재밌게 들었고 이런저런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도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